달 동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인중개사들 참가 실무 교육을 했었거든요. 이제 세 군데 교육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강의 내용들을 총치합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번 4월, 5월 2달 동안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4월, 5월 2달 6번 강의로 이제 한 달씩 수강은 등록을 했는데 예, 6번 강의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거 잘 못하고 원래 또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고3 수험생 가르치듯이 예, 뭐 수학 과외를 하듯이 제가 수학 과외를 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수학하고 독일어를 개인적으로 과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수업 시간에 이해를 최대한 좀 많이 하고 갈 수 있도록 강의 방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중에 뭐 예석, 복습 효과도 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하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물은 항상 꼭 지나간 프린트물도 꼭 가지고 오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종이로 달랑달랑 가지고 오지 마시고 가능하시면은 파일, 클리어 파일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딱 넣어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은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리스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럼 매뉴얼 리스트가 있으면은 어떤 계약 진행 과정에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체크리스트가 없으면은 진행을 하다가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공인중개사 아닌 분들도 이제 제 또 지인들도 좀 이렇게 오시고 지금 또 멀리서 뭐 대구에서 울산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공인중개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는 정도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상가 재테크나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대인인데 임대를 줄 때 뭘 알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2달, 4월, 5월 2달 6번 수업 동안 같이 열심히 좀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강의의 목적은 정말 계약 많이 하고 안전하게 계약하고 그 다음에 혹시 클레임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아닌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 상가 재테크를 해야 되고 내가 매매를 할 때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또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되시는 걸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저희가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갈 건데 이제 좀 끊기가 어려우면은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쉬는 시간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에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하고 아는 분들은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름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다음 부동산 일을 혹시 하고 계시면 명함 이제 사진 같은 거 그래서 문자로 꼭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걸 취합을 해서 여기 지금 수업 받으시는 분들 톡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물건 자료든 중요한 정보 자료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나눠드린 요 강의록이 31페이지거든요. 31페이지인데 이게 제가 여백을 왼쪽 오른쪽 여백을 다 줄였고 머리말 꼬리말 다 잘라가지고 원래 이제 A4 용지로 프린트하면 한 40페이지 분량이에요. 예. 그런데 이 40페이지 분량도 모자라서 제가 보충해가지고 어떤 테마에 관해서 블로그 글들이 잘 돼 있는 그런 이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굉장히 잘 해놓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링크들을 총치합해가지고 제가 100개 정도를 보면은 그 중에서 한 4, 5개를 잘 돼 있는 글이나 유튜브 강의를 제가 따로 보고 초이스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럼 저도 나중에 그 자료를 꺼내서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대차 계약을 하는데 전대차 계약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때 특약사항을 뭘 적어야 될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내가 임대인인데 전대차 계약할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링크를 제가 걸어서 톡방에 올려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톡방을 이제 업무 보실 때 부동산이든 개인적인 업무든 보실 때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가 하면 사진이나 어떤 글들을 올릴 때 밑에 키워드 댓글을 항상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때는 단톡방에 있으면은 그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부전동 뭐 몇 번지 아니면은 좀 특징적인 거 있잖아요. 뭐 남천동 스타벅스 이렇게 놓으면 남천동 스타벅스 건물인데 그때 임대차인데 하면서 위에 돋보기에 있는 카톡에 돋보기에 있는 이제 그 키워드를 이렇게 딱 치면은 타이핑을 쳐서 하면은 검색이 쫙 걸리거든요. 그러면 톡방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내가 자료방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나에게 톡으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문자나 나에게 톡도 밑에 키워드 글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자료 찾아보기 쉬운데 만일에 사진을 올리잖아요. 뭐 프린트물 사진, 브리핑용 손님한테 브리핑할 사진만 딱 올려놓으면 그 물건 사진을 내가 손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뭐 1년, 2년 지나면은 못 찾아요. 자료가 또 많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수업하신 분들 톡방 만들어서 좋은 물건 자료가 있다든지 남주기 정말 아까운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재테크할 수 있는 물건들도 올려드리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땅인데 은행에 담보감정가가 1억 8천이에요. 밀양 쪽에 있는 땅인데 그런데 소유주는 1억 5천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한 1억 2천까지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대출은 1억 3천이 나와요. 그러면 등기비용 다 해도 500만 원 일단 남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2억 정도 되는 물건하고 교환해 가지고 담보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교환해서 이거를 다시 2억 이상이 팔 수 있는 물건하고 교환해서 팔게 되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500만 원 남는 돈은 1년치 이자는 다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살 때 처음에 계약금만 조금 걸었는데 1년 동안은 내가 묶이는 돈이 하나도 없죠. 필요한 돈이. 내가 1억 2천 주고 사는데 대출이 1억 3천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중계약이잖아요. 업계약이고. 계약서가 계약서가 1억 2천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은행에서 대출을 그렇게 안 해주겠죠. 근데 이제 매도인은 감정가 1억 8천 나오니까 1억 8천으로 해줘도 되고 1억 5천으로 해줘도 되고 이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법무사에서 계약서를 적어야 되겠죠. 당사자 간의 거래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말 좀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물건들을 올려드리면 주소하고 내용을 다 올려드리면은 이제 서로 조사도 해보고 이제 남쪽에 아까운 물건들은 또 공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광고 나가고 있는 상가 건물이나 토지나 뭐 이런 것들만 해도 저희가 부동산 회사가 리츠 부산 말고도 좀 더 있거든요. 상호는 제 상호로 안 돼 있지만, 네. 그런데 광고 나가고 있는 물건들만 해도 한 2,000개 넘게 있어요. 그럼 광고 안 나가고 있는 물건까지 다 하면은 엄청나겠죠. 그러면은 필터 기능이 있는 검색할 수 있는 필터 기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 남구에 있는 물건을 보고 싶다든지 상업 지역에 있는 물건을 보고 싶다든지 이렇게 필터 기능이 있는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물건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상가 건물 매매나 뭐 임대나 이런 것들을 아파트 위주로 하는 부동산에서 처음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런 물건들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3년, 4년을 정말 물건 개발하고 다른 부동산에서 정말 이렇게 뭐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확보해야지 되는 물건들의 양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교육기관에서 또 만나뵙고 했으니까 바로 물건들에 관해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100%다 오픈을 해드릴 거거든요. 주소나 지번을. 그러면 개인 투자 물건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중개 물건으로 하시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기 수강하신 분들의 톡방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쉬는 시간 10분 동안 아니면 2교시라도 쉬는 시간 10분 동안 꼭 보내주세요. 저한테 성함, 전화번호, 예,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제가 특징적으로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쪽이 아닌 경우에는 명함 있으면 또 다른 명함이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 프린트물이 2개거든요. 2개인데, 뭐,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나절까지 일단 할 건데, 먼저 이 프린트물 2개를 먼저 저하고 같이 쭉 볼게요. 여기 세부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물 먼저 보세요. 혹시 프린트물 없으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네. 2개예요, 프린트물. 자, 세부 커리큘럼 되어 있는 거 보시면 프린트물 없으시면 제가 여분을 조금 더 복사를 해왔거든요. 말씀하세요. 네. 자, 세부 커리큘럼으로 해서 지금 이 2달 동안 강의할 내용에 관해서 강의 목차를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 목차에 있는 이 내용 정도는 공인중개사든 아니면 일반 부동산 상가 투자를 하시는 일반인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커리큘럼 목차가 1페이지, 2페이지 같이 넘기세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있어요. 이 내용을 2달 동안 어떻게 다 할까요? 네. 한 달 동안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넘버원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박성식 교수님이 5월 강의 안내에 관한 밴더도 공지를 해서 올려주시면 이제 등록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 등록은. 그래서 두 달 동안 요 내용들을 다룰 건데 4월 달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하고요. 5월 달에는 정말 좀 밝히기 어려운 좀 시크릿한 거 있잖아요. 예, 공인중개사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정말 밝히기 좀 어려운 것들을 좀 심도 깊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달 동안 수업만 해도 2달 동안 수업만 해도 충분히 100억 이상 넘어가는 뭐 금액이 몇백억 되든지 간에 그런 물건들을 충분히 요 특약상이나 매뉴를 가지고 계약을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다루는 부동산에서는 상가 건물 매매건을 이제 몇백억짜리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계약을 하려고 하면 좀 많이 두려워하세요. 많이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문제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직원이 만일에 50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내가 기업 공중개사인데 얘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내한테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제 금액이 큰 것들은 거의 다 신탁 등기되어 있거든요. 토지든 상가든 좀 월세가 큰 임대차든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들은 신탁 등기되어 있는 물건에 관한 중개를 해본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블로그에 쭉 취합해서 올려놨어요. 그냥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무적인 거. 그럼 그런 내용들은 우리 지금 4월 달에 이제 다 못하고 기초적인 것만 하고 5월 달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좀 크면 예를 들어서 매수 양수라든지 매도 양수라든지 지금 저희 회사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그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돼야지 되는 줄 알겠지만 일단 매수 콜은 떨어진 게 있어요. 매매 금액은 1,000억이에요. 매매 금액은 이건 1,000억인데 부산 진구 쪽에 있는 건물인데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번 저희들하고 미팅하고 일단은 매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뭐 계약서를 적어서 계약금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매매 진행 절차에 있어서 매수 양수나 자금표를 넣고 또 매도 양수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같이 대동돼서 아니면 법인 설립이라든지 세무 관련돼서 뭐 공인회계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모든 쪽에서 다 취합돼서 같이 움직여 가지고 일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또 5월 달에 어떤 샘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계약서도 이제 한 장짜리 두 장짜리 계약서가 아니고 저희가 매매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뭐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도 매수인 쪽에 변호사가 끼어가지고 계약서를 한 30페이지 넘어가는 계약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순 엉터리예요, 계약서도. 순 엉터리고 그래서 한 10번을 넘게 뜯어 고치면서 근데 매도인은 소유주가 또 3명이었거든요. 매도인은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 부산에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일반인 한 분. 그러니까 30페이지 넘는 걸 갖다가 계약서를 컨펌을 매매 계약서 적기 전에 컨펌을 한 15번을 주고받고 했어요. 그럼 그 프린트한 장수만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은 이제 7억을 이제 부동산에서 받아서 계약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0%는 아니지만 5% 이상이 되면은 금융이나 이런 것 승인받을 때 이제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돼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계약서가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원칙을 지켜서 하는 걸로 가게 되면 금액이 큰 계약하실 때 임대든 매매든 예, 좀 차분하게 안전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임대차 승계 확인서에 관한 실무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세 번 수업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5월 수업에 같이 또 실무적인 거는 제가 어떤 몇십 장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로도 제가 올려드리고 톡방에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예, 응용해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타이핑 친 파일을 제가 올려드리면은 그걸 편집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10장짜리, 20장짜리 계약서를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넘기면은 간단한 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상가 매매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예, 한 두 페이지로 예, 꼭 아셔야 되는 거 요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에 관해서 한 페이지로 기본적인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은 이제 용도 변경에 관련된 거 상가 매매든 임대차든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예, 두 페이지로 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절차라든지 그 다음 넘기시면은 그 신문 광고의 기본적인 어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에 관해서 열독률에 관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실무에 있어서 좀 빠뜨리기 쉬운 거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예,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의 때 사실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이 요청이 많이 왔는데 숫자가 적어서 요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서 물건 개발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네이버 광고에 나와 있는 아니면 부동산 디스코 광고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광고 물건들은 다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예, 언제든지 물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건 개발하는 방법 두 페이지로 예, 네이버 부동산 광고하고 부동산 디스코로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 그 다음 프린트물 하나 된 거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 같이 모아서 해놨는데, 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실무에서 꼭 따라가는 게 뭐죠? 가계약금 넣는
부분, 가계약금 넣을 때 동의문자 이런 부분들 꼭 이제 알아야 되는 실무 내용에 관해서 지금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송금 전에 이제 뭘 이제 주의해야 되는지, 또 송금할 때 뭐 공동 소유권일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대부분 판례에 관해서 이게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 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상가임대차 가계약서 동의문자 이 샘플 양식을 딱 이제 해놨어요. 그러면 이 양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는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반대로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서 수업 듣는 동안 뭐 소송 걸려서 상담 오신 분들도 많고 문제돼서 상담 오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일반인들이었어요. 부동산이 아니고 뭐 메디칼 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뭐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었는데 뭘 이렇게 가계약금을 받는다고 받았는데 월세로 세를 넣는 걸로 해서 이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월세로 새로 넣는 거는 이제 그게 세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을 치고 월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문제가 돼서 월세를 받아가지고는 잔금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 두 군데에서 진행해서 계약금을 넣었는데 가계약금 동의문자의 절차를 하나도 안 밟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3천만 원인데 300만 원 넣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의 이유로 대출이 안 돼서 이거 월세 계약을 못 하겠다라는 이유로 다시 3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계좌를 안 주는 거예요. 계좌를. 나는 들어가고 싶다. 여기 월세로 내 들어갈 거다. 들어가고 싶다. 아파트 건이었어요. 아파트.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건이었는데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제 자기가 처음 내놓은 부동산은 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임차인을 데리고 온 부동산이 서면에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남자분이었거든요. 그 남자분이 좀 약간 건달기가 있는지 굉장히 협박을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하면서 그냥 어떤 걸 요구하는가 하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300만 원 넣었지만 이 위약금으로 3천만 원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300만 원을 받았지만 계약금 중에 일부를 넣었으니까 계약서에는 3천만 원을 이제 적기로 한 10% 계약금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놔. 근데 가계약금 동의문자 절차는 하나도 안 밟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도 받으시고 하셔서 수업을 받았는데도 깜빡깜빡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내용하고 요점 내용된 것들을 이제 그냥 일목요연하게 제가 딱 이제 보내드려 가지고 요거 부동산에 보내주라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계좌번호도 안 주더니 요 판례하고 내용 딱 보고 이거 절차 하나도 안 밟고 그냥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계약금 넣으신 거잖아요. 아무런 내용도 없고 문자도 안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서 나중에 계좌번호 줘가지고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매뉴얼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돼 있는 게 임대차 할 때 이 양식을 꼭 지켜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가계약서에 관한 양식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상가 임대차 가계약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계약했던 거에 관해서 가계약서의 예시를 이제 1페이지에 하나 해놨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용담동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또 3페이지 가계약서 예시,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또 가계약서 예시. 여기 보니까 뭐 월세가 작은 것도 있지만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 원 이런 거 양차 치면은 수수료만 해도 뭐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임대 계약도 할 만하죠. 그런데 원칙을 지켜서 하지 않으면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부동산이든 나중에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일부러, 그래서 작년 수업할 때는 이런 예시는 안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권리금 이제 받을 때
가계약서 예시. 그다음 6페이지에 또 이제 집합건물 상가 예시를 넣어놨는데 이 계복동의 이 물건은 계약을 할 때 호수 6개 소유주가 다 다른 사람을 동시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제 안 되면은 취소하는 걸로 했는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한 계약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유주 6명을 다 이렇게 시간 30분, 2, 30분 차이로 불러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어떤 거는 어떤 호수는 또 권리금 주고 그래서 그 휘트니스 헬스장 들어가는 계약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에서 그냥 6개 소유 다른 집합 건물 상가를 다 붙여서 그거를 헬스장 만들려고 하면 머리 아파서 하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임대 잘하시는 젊으신 팀장님이 마무리를 잘해서 그렇게 이제 결과를 다 깔끔하게 했던 그런 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1페이지로 해서 매매 가계약서, 매매 가계약서에 관한 기본 양식.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매매 가계약서에 관해서 예시를 이제 해놨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또 집합건물 상가 매매 계약서 가계약서 예시.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는 집합건물 상가에 관해서 매매 가계약서 예시하고 그다음 특약상 초안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특약상 초안을 보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세팅이 돼서 특약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예시를 가지고 그냥 매매 계약서 적으실 때 그대로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그 상가 매매 계약 가계약서 예시 양정동에 있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특약상 초안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약상들도 이제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 담당자, 기업공중개사 소장님, 뭐 팀장님 해서 여러 번 컨펌을 받아서 이제 그 조금 수정을 해서 나중에 계약서 적을 때는 간단하게 가야지. 계약서 적을 때 다시 타이핑 막 뜯어 고치고 뭐 고치고 뭐 고치고 이래가지고는 계약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세팅되어 있는 계약서가 많이 있다든지 내가 계약한 계약서가 한 100개 정도 있으면 그거 찾아서 꺼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일반인들은 내가 상가 건물 매매를 임대를 계약한 계약서가 뭐 100개, 200개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매뉴얼로 해서 탁탁 드리면 나중에 꺼내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근데 수업 시간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자료를 발췌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은 편하시게,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앞에 프린트물. 그래서 요 지금 31페이지가 대충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세부 커리큘럼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조금씩만 기초반에서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페이지만 1페이지만 먼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보시는데 그 2페이지에 상가 계약 전부터 계약부까지 모든 실무 매뉴얼 여기 2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1페이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페이지 눈으로 빠르게 잠깐만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상가 계약 중개 실무에 관해서 상가 계약 중개 실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상가계약서 특약사항 잘 적는 방법. 그 다음에 건물 부가세 주의사항. 상가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 불법 건축물 주의사항 실무. 용도 변경 시 주의사항. 중개사고 없이 계약 진행 잘 할 수 있는 방법. 예, 중개수 수수료 잘 받는 방법. 반대로 일반인들은 중개수 수수료를 잘 줘서 부동산을 내가 확실하게 핸들링하고 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내용에 관해서 자, 상가매매 실무, 임대차 실무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매매 실무의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시면 자, 일반 특약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적을 때 항상 계약서 상단에 공통적인 특약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 하단에 공통적으로 적어야 될 특약사항이 있거든요. 그 특약사항은 예, 항상 공통적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중간에 예, 그 매매 물건에 해당하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단에 적어줘야 되는 공통적인 특약사항, 하단에 적어주는 공통적인 특약사항에 관해서 내용을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 중에서 부동문자, 인쇄된 부동문자에 관해서 거기에 관해서 특약사항을 적었다든지 아니면 설명이 미비하게 됐을 때 이게 계약서에 인쇄된 특약사항들 있죠. 처음부터 인쇄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부동문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면 계약 진행에서 요 부동문자 인쇄된 예문조항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도 특약상에 이제 기록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단 공통 특약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특약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묻는 것은 1년으로 국한시킨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건물은 이제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매매 금액으로 절충을 한다든지 예,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 부가세 특약사항은 매도인 매수인이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 매도인이 법인이냐 아니면 매도인이 일반과세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부가세 특약사항은 필수적으로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헷갈리는 경우. 특히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에 관한 분양권을 매매한다든지 이럴 때 또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또 실무상 주의사항들 실무상 주의사항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수업하면서 수업 도중에 소송을 당해가지고 이 건물 부가세 때문에 한 3분 정도가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를 계약을 했는데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당장 이제 발생된 게 아니고 1년 전에 계약한 거, 2년 전에 계약한 것들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포괄 양수도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매도인한테 부가세가 이제 세무서에서 고지가 된 거예요. 가산세까지. 그래서 그 돈이 한 8천만 원 넘어가 버리니까 부동산도 가만 안 놔두는 거죠. 부동산에도 소송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가세 부분에 있어서 그 실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포괄 양수도 계약은 웬만하면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한다라고 원칙을 세우시면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포괄 양수도 계약을 가능하면 안 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도 나중에 5월 심화 수업할 때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포괄 양수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포괄 양수도 안 되고 세무사가 전문가잖아요.
포괄 양수도 안 된다라고 해서 부가세 별도로 줬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 안 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뭐라 하고, 그럼 뭐라 하게 되면은 뭐가 있겠죠? 가산세가 붙게 되는 거죠. 가산세, 과태료, 가산세 같은 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리납부제도 활용할 때는 대리납부제도에서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부가세에 관한 실무주의사항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정확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동문자 특약사항, 매매 임대 마찬가지고, 오래된 건물 거래 시 특약사항, 대리계약할 때 특약사항, 매매 임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계약한 건 하나도 앞에 저희가 계약할 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다 해서 준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서면에 건물 매매하는 게 300억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명의가 자기 명의로 안 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가족들 명의로 돼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위임장에 관한 서류를 하나도 안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소장님이 계약 안 하겠다고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네. 위임장에 인감도 없고 위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믿고 해라 이렇게. 그래서 계약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한 30분 정도 이상 녹취를 합니다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녹취합니다 라고 하고 진행을 하면서 들어오는 임차인이 결정해서 계약하는 걸로.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하고 나중에 위임장이나 인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서류는 받았거든요. 예, 받긴 받았지만 이제 대리 계약할 때 형식을 지켜서 안 하시게 되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 때 10개 중에 두세 개는 순간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한 것 중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매수인이 울산에서 명의 취득하실 분은 울산에서 할머니가 내려왔어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근데 건물 현장을 보고 처음 만난 분이고 처음 건물 현장을 봤는데 그날 계약서를 다 적고 계약금 다 넣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경성대에 있는 상가를 하나 매매하는데도 저녁 7시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 사무실에 제가 있었는데 현장을 보고 현장 안내 갔다가 와서 바로 정식 계약금을 바로 넣었어요. 그러면 가계약금, 동의문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때 가서 헤매고 있으면 이거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중하는 물건이나 집중하는 손님에 관해서는 미리 공부 서류나 가계약금, 동의문자에 관한 가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기본적인 매매 계약서나 임대 계약서에 관한 특약사항 초안이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집중하는 임대 물건이나 매매 물건, 이거는 계약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물건에 관해서 가계약금, 동의문자 초안,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관한 초안, 이런 것들은 미리 작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서류도 미리 나에게 톡으로 보내서 공부서류도 파일로 등기부라든지 토지이용계약서라든지 언제든지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때 가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하는 계약금들이 10개 중에 두세 개가 있거든요. 통계상으로. 그 계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내가 임대인이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일반인들도 거기에 관해서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으면서 부동산이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가르칠 수 있도록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과 계약할 때 특약사항, 그 다음에 집합건물 상가 특약사항. 집합건물 상가할 때 저희 회사의 실장님이 계약하면서 제가 이제 원칙대로 해서 딱딱 체크하세요라고 했는데 급하게 하다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집합건물 상가 매매 계약, 그 밀락동에 오션 테라스 있는 쪽에 상가를 계약을 했었는데 그 이제 관리비에 관해서 공탁을 거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관리비 공탁금이 있죠. 아파트에 있잖아요. 그거를 빠뜨린 거예요. 그럼 매뉴얼 리스트가 있으면은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매매 특약사항에
매도인한테 관리비 공탁한 그 공탁 보증금이 있으면은 이건 줘야 되는구나.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나 임대차 계약할 때는 임차인이 퇴거한다든지 뭐 할 때 그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해서는 항상 하는 의무니까 기억을 하잖아요. 아파트 임차인 나갈 때 장기 수선 충당금 챙겨서 주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그런데 상가할 때는 이걸 놓쳐요. 빠뜨리거든요. 그러면은 업무 매뉴얼 리스트가 딱 있으면 그 리스트를 보고 내가 빠뜨린 게 뭐가 있는지 체크를 탁탁 해 나가시면은 그러면은 문제없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업무 매뉴얼 리스트로 제가 이제 다시 저도 총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달 수업 동안. 그러면 공장에 관해서 매매나 임대차를 하는데 공장에 관해서 매매를 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중에서 폐기물 있잖아요. 지하나 땅속에 매장된 폐기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로 적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부산의 기장 쪽에 있는 상가를 사는데 자기가 한 40억을 싸게 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40억을 싸게 샀어. 그런데 체크리스트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나서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공장을 알고 이제 했는데 그 땅에 있는 폐기물 치우는데 4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검찰에 고소하고 소송하고 난리가 났죠. 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매매를 할 때나 임대차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려고 하는 공장이 사업자 등록이 되는지 인허가 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 안 하고 임대 계약이나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공장을 못 쓰게 되면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하튼 나중에 강의로 프린트물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뭐 일을 할 때 꺼내서 보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해서 좀 제목 위주로 안 봤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해서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서도 일반 특약사항, 그 다음에 상단에 계약서 상단에 공통적으로 적어야 되는 특약사항, 계약서 하단에 공통적으로 적어야 되는 특약사항, 예,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특약사항. 자, 부동산 사무실 같으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좀 웃긴 일이 부동산 사무실을 굉장히 크게 하시면서 교육기관에 굉장히 좀 이름이 있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는 불법 건축물 없는 걸로 알고 들어가서 부동산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 와서 이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불법 건축물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셔야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부동산 사무실 잘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건물 주인은 이거를 없애기 어렵다. 불법 건축물을 없애기 어렵다. 옥상에 있는 이거 내가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사무실 나오셨어요. 평수가 한 80평 되는 부동산 사무실인데 정말 황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없었고 이제 임대인도 고지를 하지 않았지만 임대인은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임대인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건물에 있는지. 그래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할 때 항상 꼭 지키셔야 되는 게 부동산에서 혼자만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행강제금 벌금이 나오는지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방 점검을 받았는지 작년에 매매하는데 건물이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소방 시설에 관해서도 나중에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면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씩도 들어가요. 심지어는 건물의 규모가 좀 있는 건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 리스트로 이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m 이상 되는 건물이 이제 매매가 되게 되면 피대침 있잖아요. 피대침. 번개 칠 때 피대 설비를 해야 돼요.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매한 물건 중에서 이제 매수인이 똑똑하셔가지고
옥상에 필에 설비되어 있는 필의침이 좀 망가져 있다. 이거 고쳐달라. 잔금 치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매도인은 뭐 별 희한한 것까지 다 고쳐달라고 한다. 뭐 건물 새 건물 만들 일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필의 설비에 관해서는 이제 무조건 20m 이상 되는 건물은 필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법에 이제 딱 나와 있는 법 조항을 이제 제시를 해서 제공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돈 좀 몇백만 원 들어갔죠. 돈이 만약에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같으면 그냥 내가 할게 하겠지만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가야 되면 요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라든지 불법 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 벌금에 관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꼭 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임차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매수인 내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이제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행강제금 벌금 나오는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임대계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가 하면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실제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불법 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매도하는 소유주가 그 내용을 알고 있겠죠. 자기가 이행강제금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고 관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개인정보라고 안 가르쳐줘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나오는 거 있는지 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안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무상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인허가 특약상 요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필수적으로 이 내용 안 넣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임차인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계약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아닌데 음식점으로 임차를 하려고 해요. 음식점이 아닌 판매시설인데 근데 만약에 100평, 200평을 쓴다.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 옷 매장을 하고 있는 상가를 나는 음식점으로 200평을 쓴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나요?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 이게 금액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씩, 뭐 5천만 원씩, 뭐 아니면 1억이 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그 금액이 이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건축주가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게 음식점의 용도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그런 비용들이 이제 큰 금액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모두 다 책임지고 알아봐주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동행해서 동석에서 가서 알아보는 거를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부동산 사무실에서 요거를 책임지고 알아봐준다든지 말을 내뱉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매매에 관한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매매 계약할 때 건축사를 보통은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매수인이 있으면은 이제 주택을 건설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사를 보통은 부르거든요. 계약 전에 불러서 미팅을 시킨다든지 계약할 때 불러요. 예. 그런데 뭐 매매 금액이 큰 금액권도 아니고 뭐 한 2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500만 원 정도면 용도 변경 이 주택을 건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4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관한 말들을 부동산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오지랖 확정적인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부동산에 당연히 수수료 제대로 안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매권에 관한 용도 변경이든 임대차에 관한 용도 변경 인허가든 이런 거에 관해서는 부동산에서는 책임지는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항상 그
이제 매매건에 관해서 용도 변경할 때 건축사가 비용을 이야기해도 건축사가 모르는 내용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건축사도 한 군데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 상담하셔가지고 꼭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부분들 연결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부동산에서. 근데 정말 없다 하면은 이제 그때 소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잘하는 건축사나 변호사나 세무사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세 신고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막 나서서 소개해 주는 것은 좀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맡겼는데 내가 정말 친한 변호사라서 맡겼는데 아는 지인을 맡겼는데 이제 제가 로펌에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부동산 파트너 소송 맡아서 일을 했거든요. 이제 중개법인을 로펌에 같이 넣어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정말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하고 그 변호사하고 이혼 소송 맡겨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돼서 원수지가 돼버렸어요. 정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20년 동안 맨날 술 먹고 밥 먹고 그렇게 친한 그 교수님하고 그 변호사가 뭐 성의 없게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을 했다 등등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막 사이가 정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세무사 등등. 그런데 이제 인프라는 가지고 계셔야죠. 최소한 3팀 이상은. 건축사도 3군데 이상, 변호사도 3군데 이상, 세무사도 3군데 이상. 그래서 여러 군데 물어볼 수 있도록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기산이 인테리어 공사 특약상 이거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월세 기산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월세가 발생되는 기산일은 반드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빨리 내가 영업 개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좀 임대인이 배려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꼭 특약사항이나 실무에서 지켜야 될 게 뭐죠? 보증금 완납하고 나서 공사하는 걸로. 보증금 완납하고 나서 공사하는 걸로. 그 다음에 뭐 공과금이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공사 시작할 때부터 당연하게 임차인이 이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특약사항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공통적인 특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상단에 적을 건지 하단에 적을 건지 선택을 해서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계약서 동의문자 보낼 때 특약사항의 내용들이 본 계약서에 적어야 되는 특약사항에 관한 기초적인 것들은 초안이 가계약서 동의문자 보낼 때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약서가 가짜 계약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가계약서 자체가 실제로 계약한 계약서예요. 이 가짜가 가짜 계약서 아니에요. 가계약금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뭐 가짜 계약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오래전에는 이런 게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전화해서 물어봐요. 24시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그거 도대체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다시 물어보죠.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24시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계약금 중에 일부라고 해야 된다던데 계약금 중에 일부 계약금 얼마 하기로 이렇게 되면 이건 민법상의 해석에 따라서 정말 문제가 크게 돼. 내가 계약서에 적는 계약금은 3천만 원인데 내가 300만 원 가계금 받았어요. 그런데 물려줘야 되는 거는 3천만 원을 물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중에 일부라는 표현은 또 잘못 쓰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무사 계약금은 보통은 매매 계약 같으면 매매 계약금의 매매 금액의 10%를 걸죠. 그러면 가계약금은 보통 얼마 걸어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를 보통 일반적으로 걸죠. 근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 계약일 때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서 환산보증금 있죠.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한 5% 정도는 계약금으로 정식 계약금으로 걸어주는 게 좋아요. 월세 표시 많은데 계약 보증금의 10%만 딱 걸게 되면 계약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이제 임대차 계약에 관한
계약금은 단순하게 보증금의 10%가 아니고 환산 보증금의 한 5%에서 10% 정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페이지에 요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월세 부가세 특약상. 자, 이것도 실무상 참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간이가세인데, 임차인이 일반 가세예요. 임차인이. 이럴 때는 부가세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부가세 없음으로 해야 되는지, 부가세 포함으로 해야 되는지, 이 표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간이가세냐, 일반 가세냐, 이것도 이제 5월달 수업 때 좀 심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코로나 오고 나서 일반 가세가 8천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8천만 원 아니죠. 옛날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그 임대 월세 수익에 관한 월세 수익에 관한 매출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도 얼마까지인지. 그럼 요거를 제가 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물어보고 세무사한테 한 번 더 듣는다고. 이제 제가 세무사가 아니니까 뭐 세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는 분야니까 기초적인 부동산에 따른 실무는 이제 알죠. 그런데 한 번 더 짚어본다고 수용세무서에 직접 찾아갔어요. 부가세가에. 뭐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줘요. 다른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줘요. 그 앞에 있는 세무사들 몇 군데 가서 해도 갑자기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꺼내가지고 나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책을 갑자기 쭉 본 책을 꺼내서 막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에 관해서.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친구, 고등학교 같은 반장 친구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명쾌하게 답을 안 해요. 자기 혼자서 대충 이야기해. 자기 모르는 거는 대충 우리가 간이가세자는 뭐 잘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간이가세자 잘 안 다룰 거 아니에요. 간이가세자 업무를 잘 안 다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강의록들은 파워포인트로 PPT로 해서 강의록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100페이지 프린트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PPT 자료로 드리게 되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록을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록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탁부동산 임대차 특약상.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수익권자 대출한 담보신탁 대출한 은행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주의해야 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전대차 계약할 때 특약상. 전대차 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권리금 안 받는 대신에 시설 이용 공짜로 해주는 대신에 월세를 더 받는다든지 보증금을 더 받는 그런 그 전대인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보호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계약서 사례로 해서 또 이제 5월달 수업 심화학습 때 저희 회사에서 직접 계약한 계약서들을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면서 좀 내가 계약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매매 계약이든 임대 계약이든 계약서를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은 내가 꺼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권리금 계약서 특약상. 상가권리금 계약서 특약상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임대인하고 계약이 안 될 시에는 권리금, 계약금이나 권리금 준 돈을 반환한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하고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시간 갭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보통은 그날 동시에 당일이라든지 뭐 하루 이틀 뒤나 최대한 빨리 이제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한 30분 간격이나 1시간 간격으로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간격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은 항상 권리금 계약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1페이지 그냥 제목만 이야기했는데 이 제목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프린트물로 제가 타이핑 다 쳐가지고 제가 책 그대로 뭐 뺏겨서 한 게 아니고 30년 동안 일하면서 실무에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다시 제가 타이핑을 다 쳐서 며칠 동안 밤새 가지고 예, 작년에 했던 강의로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다시 타이핑 치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며칠 동안 밤새서 가져온 강의록에 그러니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1페이지의 내용은 그 상가 계약 중개 실무할 때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해야 되는 것들 중개 실무 볼 때 조심해야 될 내용에 관해서 이제 다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무상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예,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 제한대 아까 전화번호 이제 부탁드린 거 있죠. 이번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내셔도 돼요. 예, 그런데 예, 제 전화번호가 저장 안 되는 분들은 근데 제 전화번호가 어디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강의록 메뉴에 적어놨죠. 예, 한 문지 내가지고 010-4669-3899 적어놨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